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수업에서 우리는 기업의 단기 생산 비용이 어떻게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광범위하게 검토했습니다. 오늘 영상 강의에서는 수입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 경제에 속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업이 이윤 극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자사의 수입과 비용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입과 비용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총이윤은 총수입과 총비용의 함수입니다. 기업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면 그 기업의 경제학적 이윤 수준을 알려줍니다. 대개 우리는 어떤 기업의 단기 생산 비용 그래프에서 일반적으로 총수입과 총비용을 도식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위 비용과 단위당 수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수업에서 한계 비용, 평균가변 비용, 평균 총비용을 포함한 기업의 단위 비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수입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기적으로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먼저 우리는 완전 경쟁 기업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완전 경쟁의 특징을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완전 경쟁 시장은 판매자가 많은 시장입니다. 판매자가 다수란 말은 수백, 수천 명의 판매자를 말합니다. 하나의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간주하려면 많은 수의 기업이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장에서 개별 판매자마다의 비용이 일치합니다. 판매자마다 비용이 동일합니다. 이 개념은 매우 광범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판매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동일한 비용에 직면한다는 것 이외의 완전 경쟁 기업들은 동종의 생산물을 취급합니다. 다시 말해, 산출물이 모두 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른 개별 기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다음 특징은 시장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진입 장벽 문제는 완전 경쟁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낼 수 있는가를 논의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신생 기업은 매우 쉽게 완전 경쟁 시장에 진입하거나 완전 경쟁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기업의 다음 특징은 소위 가격 설정자가 아닌 가격 수용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개별 기업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에 대한 거의 또는 전혀 통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해당 가격은 수천 개의 동종 기업이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파악한 다른 모든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완전 경쟁 기업은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이나 초과 이윤을 얻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 경쟁의 특징들입니다. 이 내용을 여기 상단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 기업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몇 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특성에 기초하여 완전 경쟁 시장과 완전 경쟁 기업은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말 뜻은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수천 명에 달하는 대표적이고 완벽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적어도 하나의 좋은 예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곳 스위스에서는 유제품이 유명합니다. 스위스는 식료품점에서 매우 싸게 살 수 있는 치즈와 초콜릿 그리고 맛있는 우유로 유명합니다. 자, 우유, 치즈, 요구르트, 초콜릿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젖소에서 나옵니다. 스위스의 젖소 우유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많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스위스에서는 매일 1만 5천 명의 낙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유를 팔고 있습니다. 단일 농부가 판매하는 우유의 가격은 해당 단일 농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유 가격은 시장 전체에 의해 결정됩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고 이것을 스위스의 생우유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우유 시장에 균형 가격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수천 명 아니 1만 5천 명의 농부로 구성된 공급량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게 스위스에 얼마나 많은 낙농업자가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대략적 수치입니다. 스위스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우유의 총량은 1만 5천 명의 농부들의 우유 공급과 그 우유를 다른 유제품으로 탈바꿈하는 모든 우유 가공업자의 수요에 따른 함수입니다. 그냥 Q라고 부르죠.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스위스의 전체 우유 공급과 전체 수요가 스위스 우유의 균형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제 이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개별 낙농가나 단일 기업을 보자면 이 한계 비용은 한편으로 이 개별 낙농가의 공급 곡선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계 비용은 스위스에 있는 낙농가 15,000개 중 한 곳의 개별 공급 곡선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수천 개의 스위스 낙농장이 스위스 전체 생우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개별 시장 점유율은 매우 작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일 낙농가는 자신만의 우유값을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낙농가가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한다면 이 낙농가는 우유를 팔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14,999개의 다른 낙농가들이 균형 가격으로 우유를 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만약 단일 낙농가가 얼마가 됐건 균형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우유를 팔려고 한다면 우유를 사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낙농가의 우유를 사고 싶어 할 겁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걸 기초로 해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요량의 감소가 무한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기초한다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요량은 거의 무한대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저에게 개별 낙농가의 우유는 완전 탄력적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사실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단일 낙농가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과 수평을 이룬다는 말은 완전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기 개별 낙농가의 수요 곡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일 낙농가의 우유에 대한 수요입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란 말은 이 낙농가가 자기 우유의 가격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가 이 가격을 올리면 그는 우유를 0리터 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가격을 낮춘다면 이 농부 한 사람의 우유가 최저가라면 모든 구매자가 구매하길 원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상하건대 앞으로는 개별 낙농가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사실 수요일 뿐만 아니라 한계 수입도 대변합니다. 에마운 한계 수입을 지칭합니다. 단일 낙농가는 균형 가격 PE를 기준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우유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낙농가가 원하는 판매량은 1000리터라고 칩시다. 그가 해당 1000리터에 부과할 수 있는 가격은 균형 가격 PE입니다. 반면에 만약 그가 5000리터를 팔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만큼을 PE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즉 이 낙농가가 산출량을 늘리든지 산출량을 줄이든지 시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생우유 시장 전체에서 워낙 영향력이 작은 참여자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5배로 늘린다고 해도 시장 가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직도 14,999명의 다른 농부들이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산출량 변화는 우유의 실제 가격을 변경시킬 정도로 우유 시장의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별 완전 경쟁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수요가 완전 탄력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에 맞춰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곳 PE가 우유값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기업의 한계 수입을 나타냅니다. 자, 한계 수입을 여기에 정의합시다. 총 수입의 변화는 전적으로 특정된 수량 변화에 예속됩니다. 그래서 이 낙농가가 생산량을 5000리터에서 5001리터로 늘리면 그의 총 수입은 정해진 리터당 가격만큼 변화합니다. 리터당 가격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한계 수입은 시장이 결정한 가격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 경쟁 기업의 수요 곡선을 얻었습니다. 이 수요 곡선은 시장이 결정한 균형 가격과 일치하는 수평선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 질문은 개별 낙농가가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우유 산출량은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입니다. 한계 수입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한계 비용은 단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노동 생산성과 기타 가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제 소위 이윤 극대화의 준칙이라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기업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 수준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그 수준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 산출량 수준인지 잠시 후에 설명합니다. 다만 당장은 그래프를 보고 이 개별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하길 바라는 산출량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여기가 한계 비용, MC과 한계 수입, MR의 교차 지점입니다. 이 교차 지점에서 기업은 우유 생산을 중지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딱 이 지점까지만 우유를 생산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일컬어 이윤 극대화 산출량, QPM이라고 하고 이 산출량을 초과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왜 이것 QPM이 이 낙농가가 생산하려는 이윤 극대화 우유 산출량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낙농가가 한계 비용 곡선의 바로 이 지점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낙농가는 1000, 2000, 3000, 단지 4000리터의 산출량을 생산합니다. 이 산출량 수준에서 이 낙농가의 한계 비용은 $2입니다. 이 낙농가의 한계 비용, 즉 이 낙농가가 생산한 마지막 1리터의 우유 비용은 $2입니다. 하지만 이 낙농가가 판매하는 리터당 우유 가격은 $5입니다. 그 말은 이 낙농가가 생산한 마지막 리터의 우유에 대해 $3의 이윤을 창출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산한 마지막 리터의 우유로 $3의 이익을 얻는다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낙농가가 생산량을 5000리터로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 비용 곡선을 따라 올라가 보면 산출량이 5000리터까지 증가할 것이고 한계 비용은 $3로 증가합니다. 이 농부가 생산한 마지막 1리터의 우유에 소요된 비용은 $3이고 그가 그걸 판매한 가격은 보시다시피 $5입니다. 이 농장은 여전히 $2의 이윤을 차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질문은 그가 산출량을 4000리터에서 5000리터로 늘려야 하는가? 입니다. 자명하게 산출량이 4000리터에서 5000리터로 증가함에 따라 그의 총 이윤은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출량이 5000리터로 증가하면서 $2의 이윤을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산출량을 늘려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결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는 산출량을 6000리터까지 증산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량이 다시 한번 6000리터로 증가함에 따라 비용과 수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6000리터의 산출량에서 다시 한번 한계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한계 비용은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산출량 증가와 함께 상승합니다. 사실 현재 생산되는 마지막 우유 리터에 대한 한계 비용은 약 $4.50입니다. 물론 그는 아직도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가까이 확대하면 6000번째 1리터의 우유에서도 50센트의 이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유 생산으로 인한 이윤은 이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시 말하지만 이걸 일컬어 QPM이라 합니다. 즉, 한계 비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까지는 그 지점까지 추가 생산되는 개별 리터당 우유에 대해 이 낙농가의 이윤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낙농가가 7000리터의 우유를 생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QPM을 초과하는 7000리터라는 산출량을 살펴봅시다. 산출량이 7000리터일 때 한계 비용, 마지막에 생산된 리터당 비용은 마지막 리터의 우유 판매로 창출한 수입을 웃돕니다. 실제로 $6.30 정도입니다. 이 차이로 이 기업은 $1.30를 손해봤습니다. 산출량 7000리터의 수준에서 마지막에 생산된 리터의 경우 한계 비용은 $6.30라는 한계 비용은 $5라는 한계 수입을 $1.30만큼 초과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이 기업은 6000리터를 살짝 웃도는 이윤 극대화 산출량, QPM, 이상으로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윤 극대화 산출량, QPM을 초과해 생산되는 리터의 모든 우유는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을 초과하므로 이 기업의 총 수입은 마이너스로 변화합니다.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을 초과하면 이윤은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다시 QPM으로 돌아갑니다. QPM에서 그 지점을 보다 면밀하게 살핍시다. 바로 여기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의 교차 지점에서 이 기업의 총이윤은 극대화됩니다. 이 기업은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없습니다. QPM을 밑도는 산출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산출량을 늘려 이윤을 높일 수 있지만 QPM을 웃돌게 생산하게 되면 산출량을 줄여 이윤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QPM을 넘어서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웃돌기 때문입니다. 즉, 너무 많은 양을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QPM을 밑돌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밑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너무 적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으로 이윤 극대화의 준칙을 가름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개별 기업은 또는 그 어떤 시장에 속한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로 한계 수입, 즉 마지막 단위의 판매로 창출한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의 수량을 생산해야만 합니다. 한계 비용은 마지막 단위 생산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판매자의 산출량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수요는 해당 기업의 산출물에 맞게 시장에서 확립된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수천 명의 동종 생산물 판매자는 동일한 비용에 직면해 있으며 개별 기업은 해당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기업은 가격 설정자가 아닌 수용자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장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학적 이윤의 수준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완전 경쟁 기업은 자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동일한 지점이 될 때까지 생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초과하면 기업은 산출물을 감소시켜 이윤을 증대할 수 있고 그 지점을 밑돌면 기업은 산출물을 증대해 이윤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완전 경쟁 기업 다이어그램의 평균 총비용 및 평균가 변비용 곡선을 추가하여 단일 기업이 평균 수입과 평균 총비용을 기준으로 벌어들일 경제학적 이윤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위당 이윤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낮은 진입 장벽이라는 함축이 장기적으로 완전 경쟁 기업이 이익을 낼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